네, 계속해서 이 정비법의 기출문제 8번째 테마인 정비사업 시행의 특례 관련된 내용들로 좀 문제를 한 6문 정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시험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또는 이제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고 재개발 사업도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시설, 임시 거주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재건축은 의무가 아닌데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할 때는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시설을 수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각종 허가 같은 거를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의무는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의무 규정으로 적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특별한 규정들이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건 앞에서 보신 지문이에요. 재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는 사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시행계획 같은 거 인가할 때. 그리고 지상권 등의 해지는 정비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자, 우리가 관리처분계획 같은 거 뒤에 가서 배울 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이제 철거해서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지상권자나 임차권자 등이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약을 당연히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익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더라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정비 사업을 철거해서 들어갈 시기가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런 보증 같은 걸 반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이제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에 최단 기간 같은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행자라는 사람들을 따로 공부를 할 겁니다. 대행자라는 것들이 우리 앞에서 배운 거지만 이 대행자가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하는 시행자, 대행자. 그 다음에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앞에서 100분의 20 정도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지어서 누가 인수하고 인수해 가는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실 거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그 완화된 용적률로 아파트를 더 짓습니다. 더 짓는 것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비율하고 이것도 인수하는 자가 누구고 인수 가격이 뭔지를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인트를 잡을 건데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대행자,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 중에서 100분의 20 정도 이내로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임대주택을 인수해 가는 사람이 누구고 인수 가격은 뭐냐. 그리고 또 이거랑 4번과 별도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할 때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완화된 용적률로 아파트를 더 짓습니다. 그럼 더 짓는 것 중에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지어서 건설 비율을 보시고 누가 인수해 가고 인수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다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했으니까 문제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자,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같은 저소득 주민들 모여 사는 그 지역을 시행을 해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정비구역 내외에다가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서 거주하게 하거나 이 철거민들이 임대주택 같은데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융자 같은 알선,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여한다. 맞습니다. 요 조항은 재개발하고 개선 사업할 때는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 같은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나 세입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정비구역 내외에다가 임대주택 같은 걸 줘가지고 임시로 거주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철거민들이 이사갈 수 있게 전세 자금 융자 헬섭 조치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1번에서 2번 이어지는 조항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걸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자가 이 철거민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쓰자 이렇게 사용 신청을 하면 국가가 사용 신청을 받았을 때는 임시 수용 같은 걸 위해서 그러면 제3자와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거고 제3자랑 계약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문처럼 국가가 이렇게 임대주택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땅을
사용 신청을 받았는데 자, 이미 제3자랑 매매계약 같은 게 체결이 되어 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이 제3자가 매매계약 체결한 게 더 먼저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도 맞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조항들이 우리 관련 교재에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각종 허가 같은 거 받을 때 주택법상, 주택도시기금법상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죠. 왜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 같은 거 받을 때라도 국민주택채권 강제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틀린 거죠. 자,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 이제 철거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세권 같은 전세권자가 해당 목적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해지하고 이 전세 보증금 반환을 건물주한테 했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으면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서. 그리고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 설립인가 현재 조합원 전체 공유 토지가 있을 때는 이 조합 소유로 본다. 이런 조항도 맞는 조항으로 보시고 정답은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사업 시행자. 이 문제는 사업 시행자, 대행자, 시공자를 이렇게 혼합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조금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과 막 섞어서 문제를 했으니까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조합이겠죠. 재건축, 재개발했던 조합, 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에 자, 뜬금없이 사업 대행자가 나왔습니다. 사업 대행자가 시장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 원사업 시행자 조합을 대신해서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면 이게 대행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원사업 시행자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인데 자, 조합을 대신해서 자, 사업 대행자가 사업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대행자가 나중에 사업을 대신해 주고 보수 같은 걸 청구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 조합에게 사업 대행자인 시장문수나 토주택공사가 사업을 대신해 주고 자, 원 시행자 조합에게 보수를 청구했는데 보수를 안 주면 나중에 원 시행자에게 돌려줄 토지 건물을 압류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 맞고 또 대행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대행자 업무할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시행자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하지 말고 시장문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 대행자가. 이 대행자는 시장문수 등이나 토주택공사 등인데 이 문제에서 시장문수 등이 아닌 대행자니까 이걸 토주택공사 등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토주택공사 등 같은 대행자는 원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무수 등한테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죠. 3번. 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는 아까 우리 여기 철거민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 같은 걸 해줘야 되겠죠. 임대주택 같은 걸 지어서. 그때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신청을 할 수 있고, 자,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 거니까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답이 3번이겠네요. 그리고 4번에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자, 이건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시공자,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건설회사, 시공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시공자랑 계약 체결할 때는 철거에 관한 공사계획도 포함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5번도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이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가 됐다. 여기서 말하는 지정개발자는 토지이동 소유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20명 미만이 하는 토지동 수요자가 시행자로 지정개발자 형태로 들어갔을 때는 이 사업비 같은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00분의 20 정도 금액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고 그 예치금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면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번 지문 같은 경우를 앞에서 배운 거 섞어서 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 소유자인 지정개발자가 사업할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예치한 금액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는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고 나서 이 지정개발자인 원시행자한테 이거를 반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치금의 반환 규정까지 읽어보시면 정답은 3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이 대행자라는 걸 좀 보고 와볼까요? 자, 대행자는 시장문수 등이 자, 조합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런 조합 같은 시행자가 원시행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이 되면 아니면 토지동 소유자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때 또는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조합에 요청이 들어오면 그러면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 원시행자를 대신해서 자, 조합을 해산시키지 않고 조합을 그냥 대신해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들어가서 대행을 해주거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해서 이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를 해산하지 않고 조합이 사업하기 어렵고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이나 토지동 소유자를 대신해서 시장군수가 직접 대행자로 들어가거나 지정개발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을 대행자로 정해서 이 조합을 대신해 가지고 사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자는 이제 사업 시행자에게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자, 보수나 비용 상환 청구를 했는데 돈을 안 주면 시행자에게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 새 아파트를 이제 넘겨줘야 되는데 귀속될 대주나 건물을 압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행자는 자기 이름과 시행자 계산으로 업무를 행하게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대행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재산상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려면 아까 우리 문제에서 나왔듯이 시장군수 등한테 승인을 얻는 거니까 이런 대행자 관련 조항도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는 이유는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행자라는 형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 3번 문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것도 좀 옛날 문제이긴 한데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업을 향한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니까 이거 재건축 사업이 맞습니다. 니은번. 자, 이거 옛날에 배운 거죠.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만드는데 여기가 주택단지입니다. 주택단지면 아파트가 뭐 10개 동 이렇게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먼저 쓰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도 4분의 3이기 때문에 이런 3분의 1이라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동의가 필요한데 주택단지 아니기 때문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를 써주고 전체 구분 소유자 4분의 3, 전체 면적 4분의 3 이렇게 해야지 동의 얻어가지고 조합 설립이 되는 거니까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허가 같은 거 받을 때 또는 부동산 등기 같은 거 할 때 국민주택 의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거니까 맞죠.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 살 돈이 없으니까 의무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건축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그 낡은 건물을 팔았을 때 양수한 사람이 양도자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겁니다. 리을번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업과 디귿이 지금 옳은 것으로 묶인 거고 기업과 디귿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은 틀린 거로 보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을번 지문을 좀 부정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1번 이겁니다. 자, 조합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자,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낡은 건물 또 낡은 토지 같은 것들을 그거를 양도나 증여 등으로 팔면 그러면 조합원 권리가 양수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양수인이 이렇게 양도나 증여, 매매 같은 거로 또는 증여 같은 거로 토지를 받은 또는 이제 재건축되는 또 재개발되는 아파트 같은 걸 받으면 당연히 조합원 권리를 취득한 양수인이 그 조합원으로 추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조합원지가 넘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 이후부터 양수한 자가 소유권만 넘겨받지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답니다.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원칙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양도나 증여 등으로 기존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건물의 소유권 같은 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자, 조합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일 때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좀 늦게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토지나 건물 양수한 사람이 소유권은 넘겨받지만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조합원 지위를 못 넘겨받고 이게 소유권만 넘겨받는 형태고 조합원 지위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조합원 지위를 못 받으면 이게 양도 양수가 잘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건데요. 다만 양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파는 사람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결혼 같은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나갈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부가 이사를 나갈 때 그래서 파는 사람의 세대원 전부가 상속받은 집으로 이사를 나갈 때 또 파는 사람이 근무나 생업, 질병, 치료, 취약, 결혼 같은 이유로
자, 파는 사람 세대원 전부가 모두 나갈 때, 그 다음에 해외로 이렇게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같은 이유로 자, 우리 파는 거 양도인의 세대원 전부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팔고 나갈 때는 이런 투기과열지구 이런 조항이 있더라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지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건 이제 부득이한 사유니까 예외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문제를 내가지고 아까 우리 문제에서 요 리을번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고 재건축 사업일 때는 이게 매매나 증여 등으로 양수받은 사람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도자의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는 거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인가 후고 재개발일 때는 관리처분계 인가 후부터 투기과열지구 때문에 양수받은 사람,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이 양도인의 조합원지를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승계한다가 틀린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문제를 낸 거죠. 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재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련된 조항으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종합 문제를 냈습니다. 자, 조합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하는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시장무수 등한테 이 조합은 시장무수 등한테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이 사업 시행 인가가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입니다. 두 번째. 자, 사업 시행 계획서에는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례죠. 자, 원래 사업 시행 계획서는 기존에 있는 낡은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건축을 하는 기본 설계도인데, 자, 일부 건물의 존치나 일부 건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사업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을 수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 3번. 인가받은 사업 시행 계획 중 자, 부대나 복리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거 지금 맞는 질문이죠. 자, 우리 앞에서 문제 풀 때 사업 시행 계획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다. 근데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같은 게 10% 미만짜리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사업비의 10% 미만의 변경, 대지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변경 이런 거 있었죠. 정비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할 때는 경미한 변경, 그리고 부대나 복리시설을 확대하는데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때만 경미한 변경입니다. 부대나 복리시설을 확대하는데 위치를 변경을 하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므로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틀립니다. 위치를 변경하면 부대나 복리시설 같은 것들을 변경할 때 위치가 변경되면 이거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 앞에서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수용소를 임대주택 형태로 줘야 되고, 그런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사용료 대보료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사용 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랑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사용 신청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사용료도 면제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자, 5번이 조금 어려운데 잘 보세요. 우리 앞에서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사업할 때 우리가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짓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5번 질문 자체가 자, 이 5번 질문처럼 조합인 시행자가 시도나 토주택공사한테 인수를 요청하고 토주택공사는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혀 안 맞는 조항입니다. 이게 뭐가 맞는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정답은 5번인데 인수자는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수의 자, 20%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앞에서 우리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 인수자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시장문수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이런 임대주택을 이런 사람들이 인수를 해가는 건데 우선 인수자가 있다. 자, 우선 인수자가 자, 시도지사나 신구청장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자, 인수 요청은 뭐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 토주택공사한테 조합이 임대주택을 인수해가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인수해가는 자가 일단 시도지사나 신구청장이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시도지사나 신구청장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하기 어려우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토주택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수 가격 같은 경우는
건물. 자, 임대주택에 대한 건물 가격은 여기 보시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이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 중 건축비에다가 부속 토지를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부속 토지의 가격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자, 땅값은 감정평가 금액, 감정평가사가 2명 이상 들어가서 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가격이고 인수가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이게 건설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축비에다가 뭐 부속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거니까 건축비는 건설 원가, 토지 가격은 감정 가격으로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시군구청장이 여기 시도하고 신구청장이 우선 인수자인데 시도나 신구청장이 예산 같은 사유로 또는 관리 인력 부족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가 어려우면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5번 지문이 맞지가 않습니다.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선적으로 인수한 사람은 시도나 시군구청장이 우선 인수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가 곤란하면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거니까 이거 지금 안 맞는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 공부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 건설되는 주택수의 20%까지 임대주택을 져서 자, 인수자가 일단은 장관, 시도, 시군구,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이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가야 되는데 인수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인수자가 있다. 우선적으로 시도나 신구청장이 먼저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근데 인수하기가 곤란하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정해달라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 주택의 인수가격은 건물값은 건축비에다가 부속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이 부속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니까 토지 가격은 감정가, 그 다음에 여기 건물 가격은 이 건축비에다가 이 부속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아까 우리 앞에 문제 같은 경우는 5번이 틀린 거로 봐야 되겠죠. 이런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봐야 됩니다. 심한 문제입니다. 1, 2번 지문들은 쉽게 갈 수 있는데 3번 지문이나 4번 지문이나 5번 지문은 좀 어려운 지문들로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누가 인수해 갈 거고 인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자, 5번 문제.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지상권 등의 해지에 대해서 문제를 냈는데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나오면 철거해서 공사가 들어가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낡은 주택에 살고 있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 등은 해당 건물 자체가 철거되기 때문에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을 해지하면 전세보증금, 임차권,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나가야 되는데 건물주가 돈을 주기 어려우니까 그 건물이 철거되어서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같은 금전반환 청구권은 건물주한테 행사하기 어려우면 사업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답니다.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이 건물주인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들한테 구상할 수 있는 거죠. 사업시행자한테 법에 따라서 먼저 행사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을 달라고 먼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틀렸고 자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1번이 옳은 거니까. 자, 금전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해야 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 원래는 이제 금전반환 청구권이 토지성 소유자 조합원이 이제 보증금을 받았으니까 이걸 이제 자기가 직접 내줘야 되는데 이 보증금 같은 경우가 건물이 또 이렇게 철거되기 때문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우니까 그냥 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의무적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부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 그냥 토지등 소유자가 내줄 돈을 사업시행자한테 먼저 청구해서 사업시행자가 먼저 내줄 수 있다. 자, 그 세입자들이 빨리 나가야지만 공사할 수 있으니까 그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는 거지 이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한테 이렇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4번 지문도 토지등 소유자 반환 의무를 대신 행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이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적으로 먼저 지급하고 일종의 대의변제처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할 수 있는 제도니까 이 4번 지문도 좀 안 되는 지문이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전세권, 계약기간이라든가 우리 민법의 280조, 주임법 4조나 상위법 9조에 나오는 최단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여기 우리 각종 민법에 나오는 이런 계약 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틀린 게 요것도 틀렸습니다. 이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입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체결되는 지상권 전세권에 관한 계약 기간 규정, 민법 280조에 나오는 뭐 임대차 기간 규정, 주임법에 나오는 상임법에 나오는 임대차 최단 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 후가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라고 바꿔서 5번 지문도 틀린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가 우리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이거는 앞에 있는 거랑 좀 다른 조항입니다. 이거는 우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면 국민주택 일정 비율을 용적률을 완화해서 아파트를 더 지으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건설을 해서 이것도 우리 앞에서 배운 그 임대주택처럼 인수자가 가져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요거는 재개발 같은 거 했을 때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100분의 20으로 짓는 게 아니고 이건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그 중에 아파트를 더 지으니까 그 중에 일정 비율 뭐 50%나 75%라는 비율을 정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인수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인수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재개발 임대주택이랑 혼동될 수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조항입니다. 자, 문제가 사업시행자가 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경우로 그 공급과 인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시행자가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청장 토주택공사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맞고요. 자, 이게 항상 우리가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짓게 됐다. 그럼 100개 중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줘야 됩니다. 그럼 사업주체가 소형주택을 줘가지고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 토주택공사한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업시행자는 인수자한테 공급해야 되는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좀 안 좋은 층, 1층이나 2층 같은 거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불공정하니까 이거를 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것을 몇 층 몇 호라는 걸 공개 추천 방식으로 선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정된 국민주택의 규모를 공급하는 경우 시도나 신구청장 순서로 우선해서 인수해 갈 수 있다. 아까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아파트를 더 짓고 더 짓는 비율의 일정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로 줘가지고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한테 공급을 하는 건데 여기도 우선 인수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인수자가. 자, 이때는 시도지사가 먼저 1등이고 시군구청장을 순서로 인수하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시도지사가 먼저 인수해가고 시도지사가 인수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면 신구청장이 두 번째 차선으로 이렇게 인수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 맞습니다. 자,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이 건물값은 지급하는데 토지는 인수자한테 기부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서 보너스로 아파트를 더 진 거기 때문에 이 땅값을 안 주고 건물값만 지급하고 인수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럼 5번에 보시면 시도지사 및 신구청장이 우선 인수자인데 시도지사가 먼저 1순위로 인수해가고 어려우면 신구청장 순서로 인수자가 정해지는 건데 자, 이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우선 인수자가 인수해갈 수 없을 때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도 국토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답이 그래서 이게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 내용은 공부하실 부분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자, 공부하실 부분이 뭐냐면 일단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완화해서 아파트가 100개가 더 지어지면 그 중에 일정 비율을 정해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먼저 읽어보면 자, 사업시행자는 다음에 정비 사업을 할 때 이건 재건축 재개발 다 들어갑니다. 이거 주거지역이라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자, 서울하고 서울 근처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해서
자, 원래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였었는데 이게 심의를 거치면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이 만약에 300%다 그러면 원래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인데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 300%까지 더 올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런 건 그냥 정비법상 이 정비계획상 용적률이 250%,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이 300%면 심의를 거쳐서 300%까지 올려가지고 용적률을 플러스 50%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적률이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용적률이 완화가 돼가지고 50%가 증가돼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진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 100개 중에서 1번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은 30에서 50% 이하로 숫자를 정해서 조례가 정하는 숫자만큼 초과 용적률로 아파트 100개를 더 지면 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대 50%까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건설해야 된다. 만약에 초과 용적률 50%가 생겨서 아파트를 100개를 더 지면 자, 다음 범위 안에서 정하는 비율이니까 최대 50%인 50개를 국민주택 규모로 줘야 되는 게 재건축이고 이게 재개발일 때는 이 범위가 50에서 75% 사이로 바뀌기 때문에 재개발을 과밀 억제권역에서 하면 초과 용적률이 생겼을 때 더 짓는 아파트 개수 중에 75%까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50%든 75%든 요걸 비율을 정해서 임대아파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했을 때는 인수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 등 인수자에게 공급을 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는 인수자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선정할 때는 공개 추첨 방식으로 선정합니다. 1층이나 2층 이런 거 말고 이게 추첨을 해가지고 중간에 뭐 7층이나 8층 같은 것도 선정될 수 있게끔 공개 추첨으로 공급할 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이 사람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인수해가는 사람이 있다. 1순위 시도지사나 신구청장 순서로 인수해가는 사람이 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인수를 해가는 사람이 토주택 시도지사가 1순위고 신구청장 2순위 이런 순서로 인수해갈 수 없다. 다만 인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겁니다.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을 하고 인수해가는 가격이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가격은 자, 이에 표준건축비라는 건축비는 줍니다. 또 토지는 기부채나 버리고 그냥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보너스로 인정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우리가 아까 재개발 사업했을 때 임대주택을 20% 이상을 짓고 자, 그 임대주택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관이나 시도나 신구청장, 토주택공사 등이 인수를 해가는 거니까 비슷하죠. 아까랑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우선 인수자가 시도나 신구청장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우선 인수자를 정하는 거고 자, 인수를 해갈 때 가격이 건축비를 주고 요거는 토지 가격을 주는 겁니다. 아까 재개발로 지어진 임대주택은 이 부속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가를 받고 넘기는 건데 아까 앞에서 우리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어서 저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같은 거를 일정 비를 줬을 때는 토지 가격은 주지 않고 토지는 기부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이 건축비만 주는 거니까 이런 차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답이 시도지사나 신구청장이 인수해 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자,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거지 토주택공사가 인수해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지문 자체가 틀렸으니까 이 문제가 우리 33회 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런 유사한 지문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정비법에서 이거를 구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적률이 완화가 돼서 자, 일정 비율, 용적률이 완화가 되면 일정한 주택을 더 지을 수 있다. 더 짓는 주택, 초과 용적률로 더 짓는 주택의 요 비율만큼을 자,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주택으로 져가지고 요거를 인수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선 인수자가 시도지사가 1등, 신구청장이 두 번째 순서로 인수해갈 수 있다. 인수할 수 없다면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한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요청. 인수 가격은 건물값은 주는데 토지는 기부 체납하는 거고 아까 재개발로 임대주택 같은 거를 20% 줬을 때는 여기 또 요청하면 인수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 인수자가 시도나 신구청장 둘 중에 한 명이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는 거고 인수 가격이 보시면 건축비라는 건물값을 주고 토지 가격도 감정가액을 준다는 사실을 잘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인수자 시도나 신구청장 인수하기 어려울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거랑 구별해서 보시 바랍니다. 자, 어려운 파트였는데 거기 내용들을 좀 보시고 자, 강의가 좀 도움이 되시고 구별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이 관리처분계획 이 부분 마지막 파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 정비법 문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